로마가 이제 카르타고 지금 튀니지아로 우리 완전히 정복을 해갖고 제가 한 3년, 4년 전에 튀니지아를 가봤었는데 그때 로마군이 와갖고 튀니지아 그 영토에다가 기름을 부어갖고 완전히 황폐화를 시켰어요. 그 자취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승자가 패자를 완전히 소위 섬멸을 시켜갖고 초토화시키는 이런 평화를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평화는 우리가 이기는 평화 그리고 완전히 북한을 섬멸해서 우리에게 복속시키는 이제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가짜 평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가슴 훨씬 더 고마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반도상을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공존을 하려면 연락 채널, 핫라인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산간 핫라인도 지금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정원하고 그게 통일전선부 핫라인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선 통일전선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핫라인이 지금 존재하지가 않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서해동에 비무장지대 군사 핫라인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지금 거의 중단이 된 상태고 통일부가 판문점에 유지하던 행정 핫라인도 지금 중단이 되고 이게 남북한 간에 지금 연락 채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북한 주민 6분이 이제 표를 해서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본인들이 기술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송환을 해야 되는데 그 연락을 하는데 북한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한반도 같은 데는 계획이 이행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적거든요. 우발적 편부에 의한 확정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그럼 그런 걸 막으려고 보면 결국에 소위 커뮤니케이션 매주라고 해서 소위 소통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가 아주 큰 소리 치면서 남북 군사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북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무효화가 됐고 그 이전에는 남북 간에 이제 채널이 없으면 우리가 미국 채널도 사용을 하고 중국 채널도 사용하는데 이 두 개 다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채널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쉽게 접촉을 못하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벌써 수차례 북한의 뉴욕 채널을 통해서 그게 사안을 보냈는데 거기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 중국도 활용을 못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뭐 6.15 남측위원회 지금 자주 통일 평화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바꿨습니다만은 우리 민족 후원돕기 이런 각종 엔조들이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도 좀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 뭐 다행히 우리 통일부가 어저께 이제 전에는 우리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내면 접수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접수를 하면 그거 갖고 이제 과태료 매기고 그다음 온갖 못 살게 굴고 했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접촉 신고서를 하면 수용을 하겠다. 그게 이제 과태료 위험은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 북측하고 접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북측하고 접촉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북에서 하는 건 기본적인 조선노동당 산하의 이제 통일전선부가 대남을 총괄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내각도 좀 더 지도를 하는 건데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었던 것들이 아태위원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임하혁, 윤경련 각종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 단체들이 지금 완전히 혁명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북이 직접 안 되면 심양 가갖고 이 뭐라고 하는 이제 그 통일부에서 나온 친구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심양에 있는 통전부 사무실 정담을 받았다고 그리고 북경에서도 연락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지금은 뭐 북경도 국무위원회에서 파견된 사람 한 4명 정도가 지금 북경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에 지금 소통 채널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심화가 됐죠.
그러니까 뭐 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북쪽 인사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접촉 신고서를 우리가 내는데 통일부에 수령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 접촉을 했거나 하면은 그거 갖고 이제 과태료 매기고 그 다음에 기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남에서도 접촉할 수 없고 또 북은 또 남측하고 접촉해도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거에다가 시작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했어요. 코로나 바로 직전부터. 그러니까 하노이 실패로 돌아오면서 2019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과 어떤 짓을 지시를 내렸냐면 일체 남쪽하고 접촉한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물건 받는 친구들 엄벌에 처한다.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가 재작년 12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결정한 것은 남북관계는 적대적 국가론이고 남에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그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있다. 남쪽하고는 진보 정부도 상대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 스스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의 대남 적대감이라는 게 상당히 고조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서 또 답을 마련할 수 있을까? 참 이제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평화를 만들 건가? 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시작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단 살포 중단하고 또 통일부가 나서 설득하니까 우리 납북자 가족 대표들도 아이고 정부가 고위급에서 와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자제하겠다. 아주 좋은 진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방에 있는 그 확성기 선전 방송, 시리전 방송이죠.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니까 북에서도 지금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좋은 징표인데 이런 것들이 큰 걸로 가시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 이제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북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구나.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은 북의 카운터파트가 누구냐가 이제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뭐 지금 일부에서는 통정부가 당의 식국으로 변해버린 얘기도 있고 그냥 외교부에 흡수됐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지금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남 접촉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제가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친구들 북한하고 이제 그 교류를 하는 유럽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재밌는 게 북한 친구들이 여러 각종 사업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남쪽 인사, 남쪽 돈은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미국 인사, 미국 돈은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일본 인사, 일본 돈은 안 된다. 아직 전제 조건을 달라요. 만약 한국 정부가 그걸 도와주고 싶으면 돈만 내고 그럼 북한에서 사람 불러서 하는데 그냥 베트남 같은데 이런 데서 이걸 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남쪽에서는 전혀 돈만 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장기적인 투자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평화를 만들어 가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를 원하면요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의 역사가 그 메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고 이걸 나중에 독일에서 그 전쟁 쓴 크라우즈베치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도크린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건데 과거 유럽처럼 매일매일 전쟁인 그런 지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든지 모르지만 우리 동아시아는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준비하라. 그럼 전쟁 준비하려고 하면 군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군비 증강하면 상대방이 또 위협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상대방도 군비 증강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군비 증강이 가속화가 되면서 불신이 가속화되면 오히려 전쟁이 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화를 원하는 평화를 준비해야지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명시적으로 어저께 뉴욕 기념사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최고의 안보는 평화다. 평화에 있으면 안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평화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전향적 접근이 오히려 우리 안보를 높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인드셋,
정신 상태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유네스코 헌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첫 줄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그 평화도 인간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깔려져 있는 것은 위정자들이 국정을 운영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과거 전쟁은 귀족들이 자기들의 이고를 위해서, 또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벌린 게 전쟁이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과거 특히 봉건영주 시대 때 이런 데 전쟁이 많았었는데 결국 희생되는 건 무고한 시민들만 희생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정자의 허영 또는 이기욕 이런 것을 위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한 명이 희생되는 것은 5,200만이 희생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점에서 상당히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한 분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런 기조에서 정책을 펴겠다고 하니까 그건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사구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사구시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 영어로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요. Seek truth from fact. 사실에서 진실을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허황된 담론이라든가 뭐 가치, 이념 이런 것들 갖고서 결국에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 사실에서 봐야 된다고. 뭐 대표적인 예가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문제죠.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적게는 50개, 많게는 100개 이상을 가지고 추정이 됐고, 자 탄도미사일이죠. 6차례 걸쳐서 핵실험을 했죠. 그다음 북한은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시켰다고 다 그러는데 계속 우리가 북한하고 협상할 때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입구에다 놓고 이거 없으면 협상 안 돼. 그럼 북한이 협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접근은 상당히 그런 점은 실용적이에요. 자, 북한이 핵무기 갖고 투발 능력 갖고 있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선 모든 것을 봉절하고 그 다음 갖고 있는 핵미사일을 감축시키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10년, 15년에 걸쳐서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이런 조건을 갖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북한하고 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언론에서 난리가 나요.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비핵화가 아니고 핵군축을 아젠다로 했다. 그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인정을 못해요. 우리가 NPT 핵확산 방지조약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5개 국가 이외의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건 우리가 인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지할 필요는 있죠. 인지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모든 걸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냉철하게 팩트를 봐서 팩트에서 실용적 해석을 찾아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요. 네 번째 중요한 건 역지사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역지사지의 핵심은 입장바꿔 보는 거니까 입장바꿔 보는 것은 바로 엠패티, 공감의 문제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우리 이종석 국정원장 국회 청문회 때 뭐 내재적 접근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북 인사라고 매도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적은 지금 전쟁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관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하는 소위 그걸 cognitive empathy라고 하는데 인지적인 공감을 갖고 그 다음에 emotional empathy 감성적인 공감을 가졌을 때 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 윌리엄 페리 장관이 그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을 때인데 그 페리 보고서를 내는 걸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대북 그 고위 정책 교섭과로 이제 평양을 한 3번을 가는데 이분이 평양을 갔다 온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재미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대북 정책이 참 잘못됐다. 왜 잘못됐느냐?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을 봤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페리 장관이 그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평양 갔다 오면서 보고를 할 때 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북한을 보지 말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지사지 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전략적 공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평화를 가지려고 보면 그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평화를 가져오려고 보면 화해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해 협력 교육을 하려고 보면은 그 몇 가지 어떤 운영 원칙이 있어야 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으신 건데, 첫째,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라, 정경을 분리하라. 그리고 선경후정, 경제가 먼저 가고 정치는 그 다음 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선민후관, 민간이 먼저 교류하고 그 다음에 관은 나중에 가라. 또 강조하시는 게 선의훈안,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공후득, 먼저 베풀고 취할 것을 나중에 취하자. 저는 제가 볼 때 햇볕 정책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정경분리, 그 다음에 선경후정, 선민후관, 선의훈안, 선공후득. 이것은 대통령의 말씀을 임동원 당시 수석께서 요약 정리해서 이제 발표한 건데,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하려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는 그게 아주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상상과 칭찬이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 통일을 뭐하지? 우리 젊은 친구들 통일에 대한 비관론이 많이 나오는데, 통일을 하려면 전쟁이 없어지잖아요. 전쟁이 없어지면 군대 징집해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병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은 한국 시장이 거의 1억 가까운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은 여기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중국 횡단철도 타고 유럽까지 우리 젊은이들 갈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일거리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금 조그만 상상력을 가지면은 통일이 가져올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그걸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통일하면 그 비용 어떻게 당하지? 비용보다 거기에 생기는 소리 후생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니까 상상이 중요하고, 그 칭찬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만 우리가 북한 잘하면 북한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보고 북한이 뭐든 하든 얘는 술수를 쓰는 거야. 지금 기만 전략을 펴는 거야.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게 화전 전략이란다. 위장 평화를 하면서 결국 나중에 전쟁을 하려고 한다. 계속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북관계 개선이 상당히 힘들어요. 거의 북한 지도자의 그를 좀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어내는데 그 동력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우리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일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전면에서 얘기하지만 결국 경제가 평화예요. 평화가 경제예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걸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기능주의의 열쇠가 있어요. 아니 남북 교류가 되고 교류를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아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면 또 다른 거는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하면 그게 김정은한테 위협이 될 것 아니냐. 그건 김정은이가 알아서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이 향상이 되고 서로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윈윈의 결과를 가져오면은 그 이상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평화로 가는 길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의 9번째 얘기하면 결국 이미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기본 원칙도 나왔지만 결국
큰 걸 노리면 안 돼요. 북한은 지금도 계속 큰 걸 노려요. 작은 거 하나라도 성공을 시키는 게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뭐 제가 대통령 모시고 했었습니다만 제일 아쉬웠던 거는 북에서는 작은 거 하나라도 성사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그건 못했어요. 타미플루 북에 보내는 거. 북에서 와서 한 달을 트럭 기사들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사를 못 시켰어요. 그 사실은 미국의 압박이 아니었어요. 우리 정부에서 만약 타미플루 주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비위를 거슬러서 다음에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망치는 것 아니냐 이런 강박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참 문제가 있던 거예요. 북에서 원하는 게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지만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들이 가서 자기들 시설 점거하는 정도는 그 위안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냈어요. 그 다음 금강산 개별 관광은 허용이 돼요. 왜냐면 뭐 중국, 홍콩, 싱가포르, 뭐 타일랜드 할 것 없이 중국에 북한에 많은 관광객들이 갔거든요. 전부 다 개별 관광객들이에요. 뭉치돈을 주지 않으면은 위안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이 안 해요. 그 북에서는 그것도 원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못했어요. 그 위안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들 하나라도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파주에서 평화 마라톤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이제 물꼬를 트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평화는 이 시대의 순리이자 상식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쟁을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지금 우크라이나, 가자, 인도, 파키스탄,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 여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이스라엘, 뭐 이란 선제 타격한 거 이스라엘이 승리니까 천만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 승리, 결국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는요 승자는 없고 전부 다 패자만 있을 뿐이에요. 특히 현대전에 있어서 지금 보세요. 한국전이 지금까지 2차 대전 끝나서 전쟁에서 승자가 나온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전, 미국이 승리했습니까? 연합군이 승리했습니까? 천만에 휴전 체제였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 월명이 승리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다 같이 패자들. 이라크전, 미국이 승리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승리했습니까? No. 현대전에서는요, 특히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기는 전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가 이 시대의 상식과 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특히 유럽 같은 데 보면 18세기, 17, 18세기 같은 게 전쟁이 제일 많았거든요. 30년 전쟁, 100년 전쟁, 6.1 전쟁, 장기 전쟁 엄청나게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798년에 이제 나폴레옹에서 나폴레옹 전쟁 시작했다가 이제 패전을 하고 1815년 비엔나 캉그레스에서 소위 비엔나 합의를 만들어내죠. 그 체제를 갖고 이제 유럽에서 100년 평화를 가져왔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엄격한 것은 100년도 아니에요. 1870년 이제 비스마르크 독일군이 하면서 뭐 덴마크하고 전쟁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전쟁하면서 전쟁이 나긴 하지만 큰 전쟁, 모든 유럽 국가들이 관여된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서 1815년부터 1614년까지 유럽의 100년의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소위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하나의 공통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전망이 어떻거냐. 무슨 남북한 평화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명 교수님이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적대적 투국가론 이거 어떻게 다루느냐. 아마 그분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헌법 3조 영토 조항에 대해서
개정 의사가 있고,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놓지 않으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남북 관계 하는 게 결국에 외교부끼리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이제 그걸 전향적으로 해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볼 일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두 국가론에 대해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말하느냐. 만약 우리 국민들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평화 공존적 두 국가로 나갈 용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반전이 가능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평화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동결하고, 그리고 갖고 있는 핵 시설, 물질, 핵탄두, 탄도 미사일들을 소위 부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해체 폐기해 나간다라고 하는 단계별로 남북한 간에 이제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면 이제 미국이 좀 상상력이 넘치는 접근이 필요하겠죠. 과거와 똑같이 완전한 비핵화 전제 조건을 해서 그 조금씩 줘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전략무기 참전 배치를 중단하는 정도로 할 텐데 그 정도 갖고 북이 움직이지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오케이 중단과 감축 이것만 갖고도 북미국 외교관계 정상화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재 부분 완화, 이걸 그러니까 출구에 놓는 게 아니고 입구에다 놓고 북을 설득한다라고 보면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 속에서는 이 평화 마라톤 사업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파주개성 평화 마라톤이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가. 만약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남북 군사합의 복원하는 거 못지않게. 근데 이거 하려면 통신선이 확정이 돼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많거든요. 그러면 유엔사도 다 관련이 되니까. 왜냐하면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복합적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계셨을 때 이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하는 대로 그때 유엔군 사령부에서 엄청 반대를 했죠. 그러나 결국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파주개성 평화 마라톤 사업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을 때 결국 개성공단을 위해서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것과 꼭 같은 역할이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크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